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주 2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수열에 대해서 이제 극한 이런 것들을 하다가 마무리를 조금 뒤에 연결된 게 조금 여러 개가 있어서 끊어졌는데 오늘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정의 817을 한번 하겠는데요. 여기 있는 정의를 보면 쉬운 정의예요. 단조 수열에 대한 정의인데요.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수열이다. 그러면 그 다음 항으로 갔을 때 값이 커지면 단조 증가 수열. 그 다음 항이 줄어들면 우리는 단조 감소 수열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조 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증가 감소 수열인데 는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단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정의는요, 유계에 대한 정의인데요. 그 모든 n에 대해서 수열 n이라고 하는 게 n보다 같거나 작게 되는 이런 n이 존재한다면 이 수열 a는 위로 유계된다. 그 다음에 소문자 n보다 같거나 크면 얘는 아래로 유계된다. 이런 유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는 쉬운데 유계의 개념은 조금 더 추가를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N 수열 n분의 1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n분의 1이라는 수는 아무리 항이 무한대로 가도 얘 AN은 0보다는 크죠. 이렇게.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에 의하면 이 n이 지금 아래로 유계가 되는 거예요. 저 수열은 0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유계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 1부터 시작하니까 1보다는 크질 않죠. 그래서 얘는 위로 1 이상 안 넘어가니까 위에서 이런 유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위로 유계되는 수열 또는 아래로도 유계되는 그런 수열의 상태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유계돼도 위에서 유계됐던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계라고 하고요. 위의 경계가 됐다 해서 상계. 여기 아래로 유계되게 하는 이 밑에 경계값을 우리는 하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열은 상계와 하계가 다 있어서 위아래로 다 유계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럼 거기에서 상계와 하계에서 조금 더 들어가 주면요. 이 AN 수열은 그럼 1보다 같거나 작다는 말도 맞지만 10보다 작다는 말도 맞죠. 그럼 우리는 이 수열은 상계가 1이다라는 표현 아까 이거를 가지고 배웠다면 꼭 1보다 같거나 작은 게 아니라 10보다 작다는 말도 맞기 때문에 10도 이 정의에 의하면 상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얘는 얘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같거나 크다는 말 맞기 때문에 얘는 조금 전에 여기 있는 말이에요. 하계에 해당하는 역할을 해주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이 간단한 수열의 상계와 하계가 마치 하나 있을 것 같았던 이 느낌적인 이 수열이 상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건 이 수열 상계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10의 세제곱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개. 하계도 이것만 있는 게 마이너스 5부터 굉장히 여러 개.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어떤 아래로 유계가 된다, 위로 유계가 된다는 의미도 알아야 되지만 그런 기능을 해주는 여기 있는 대문자 m과 소문자 m, 즉 상계와 하계는 이와 같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며 그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상계, 하계 하나씩 있을 때는 왠지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상계가 여러 개, 하계가 여러 개 있는 거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이 상계들 중에서 가장 아까 처음에 했던 이 작은 상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소 상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계 중에서 처음에 했던 하계들 중에 나름 제일 커요. 그래서 이거를 하계 중에 가장 큰 거를 최대하계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 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열의 극한에 지금 1절에 관심이 있잖아요.
극한값은 최소 상계나 최대 하계로 가게 됩니다. 심지어 얘 같은 경우 얘 극한값이 최대 하계였던 0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나름 이렇게 보니까 상계 하계가 별로 의미가 없어가 아니라 상계들 중에 가장 작은 최소 상계나 하계들 중에 가장 컸던 최대 하계들은 극한이나 기타 등등의 의미가 있는 거라서 이제 저는 여기서 유계된다고 할 때 상계 하계 개념에 조금 더 폭넓은 학생들이 딱 이렇게 끊어서만 알고 있어서 최소 상계와 최대 하계, 그 밖의 상계 하계들을 조금 개념을 설명시켜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밑에 있는 9번 정리는 그럼 뭐냐면 위로 유기인 단조 증가 수열은 수렴한다. 아래로 유기인 단조 감소 수열은 수렴한다. 이 지금 바뀌기 이전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좀 두 개를 줄여서 압축 파일처럼 유계인 수열, 단조이면 유계이고 단조인 수열은 단조이면 수렴한다. 이렇게 아주 짧은 간단한 단문 수준에 해당하는 짧은 말로 써놨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너무 줄여놓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얘를 다시 이렇게 풀어쳐서 두 개로 이제 자세히 풀어놨어요. 그래도 자세히 풀어놨다고 해도 여전히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2번 먼저 할게요. 단조 감소 수열. 그런데 아래로 유계.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얘죠. 얘 감소 수열인 건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서서히 항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단조 감소 수열이죠. 근데 아래로 유계예요. 0 밑으로 절대 안 내려가요. 이런 수열은 뭐 한다? 수렴한다. 0으로 심지어 수렴할 그 그림도 그렇잖아요. 1, 2분의 1, 3분의 1 쭉 감소해요. 근데 얘가 절대 0 밑으로 안 내려가요. 하계가 있어요. 그럼 얘는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정리죠. 그래서 물론 밑에 있는 증명을 봐도 되지만 굉장히 간단한 예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위로 유계인 단조 증가 수열은 수렴한다. 얘는 이제 증가 수열이면서 위로 유계 갖는 거 하나를 떠올려야 되는데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아크탄젠트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갖고 와서 한번 해볼까요? 아크탄젠트 n. 거기는 좀 복잡했지만 우리는 좀 단순화시켜서 다시 아크탄젠트 n으로 할게요. 아크탄젠트 n이다. 그럼 얘는 서서히 증가해요. 누가 봐도 증가 수열입니다. 근데 얘 그래프 특징상 절대 여기 정근선인 수평 정근선이 2분의 파이를 안 넘어가는 위로 유계가 되고 있죠. 이 경계가 있죠. 위로 유계인. 이렇게 증가인데도 불구하고 유계가 있으면 이 수열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수렴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수렴값이 그 유계 중에서도 상계 중에서도 최소 상계지. 아까 얘기한 최소 상계로 얘는 수렴하게 된다. 아까는 이쪽에서는 최대 하계인 0으로 갔다면 얘는 최소 상계로 수렴하는 상황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정리 819 정리가 쉬운 듯한데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해서 그림으로 바로 얘로 설명하면 얘 같은 경우는 아크탄젠트 같은 수열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쟤는 조금 쉬운 AN 수열 같은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두 개가 되고 그걸 줄여서 유계인데 단조가 되면 수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리를 이해했는데 교과서 예제는 조금 이렇게 너무 기본적인 거 말고 조금 계산이나 기교나 계산 기법이 들어가는 예가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제 9번 보겠습니다. 예제 9번 저수열이 수렴함을 보여라. 우리 수렴을 지금 뭘로 보였냐면 유계성하고 단조성, 증가냐 감소냐 뭐 이런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먼저 얘가 어떻게 유계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파트를 이항 정리를 해서 식을 막 정리하다가 거기에 조금 숫자 비교를 부려서 이렇게까지 물론 여기에서 이 부분은 등비 수열에 대한 합 부분합으로 계산을 했나요? 무한 급수로 했나요? 해서 3이 된다. 그래서 제 경계가 3인 걸 했고요. 저게 이제 단조 증가 수열인 거를 또 이렇게 기교를 부려가지고 또 식을 정리해서 AN과 AN 플러스 1은 이런 부등호 관계가 물론 여러분이 얼핏 기호로만 보면 저게 뭐야 하지만 잘 이렇게 전항하고 후항하고 비교하면 이제 증가 수열인 건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큰 논리는 이렇게 위로 유계고
증가 수열이면 쟤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정확한 건 얘가 위로 상기였던 3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저거 우리가 이 정의였죠. 오일러스라고 하는 그 2로 2.718 어쩌고 저쩌고 쭉 끝도 없이 가는 이 무리수로 수렴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수렴함을 이런 방법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10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10번은요. 수열이 역시 수렴함을 보이고 만약에 수렴한다면 극한까지 구하라. 앞에처럼 이렇게 좀 개념이 쉽게 와닿게 n분의 1이나 뭐 그나마 아크탄젠트 n만 해도 착한데 점화식으로 주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점화식을 줬을 때는 여기처럼 x번째에서 그 다음 함수로 분석을 해서 크게는 이 최소값을 먼저 확인을 했어요. 최소값이 주어진 구간에서 이렇다는 얘기는 일단 이 최소값이 무슨 역할을 해요? 얘가 하계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래 경계 역할을 했어요. 최소값이 이렇게 경계값을 냈고 그럼 하계가 있으니까 증가는 아니고 단조 감소인 걸 확인해 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항 A1 대입해서 A2, A3를 구하다 보니까 A2와 A3가 서로 감소 수열이면 이게 두 개만 가지고 감소 수열이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인 예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이거 아까 연속형으로 잡았던 이 함수가 증가함수인 걸 확인하면 주어진 뭐 물론 1 이상이면 더 좋지만 얘는 사실은 증가 감소 확인하려면 우리 뭐 확인해야 돼요? 미분 확인해야 되고 미분의 부호가 0보다 큰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0보다 큰 범위가 요 범위다 보니까 1 이상은 아니고 x가 루트 2 이상. 그러면 a1이라고 하면 1부터 돼야 되는데 한데 첫 번째 항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즉 이게 첫 번째 항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됐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루트 2 이하인 이 항부터 그 이유는 얘가 첫 번째 이렇게 줄어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f함수의 연속형으로 봤을 때 증가함수는 어떤 증가나 감소성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다 보니까 얘가 n번째 이런 부동호 관계가 성립하면 거기다 f함수를 대입한 게 증가함수니까 그 부동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n-1번째 뿐만 아니라 n번째도 성립하다 보니까 얘는 감소수열이에요. 그래서 하계가 있고 감소수열이므로 조금 전에 있는 그 정리에서 극한값은 갖는 거죠. 근데 아직 극한값은 몰라요. 수렴한다는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앞에서는 그냥 수렴하는 것만 확인했는데 수렴한다면 여기서는 그 수렴값, 즉 극한값까지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의 극한값을 그럼 L이라고 해보자 라고 잡는다면 얘의 AN과 주어진 점화식 예에 의해서 예극한과 예극한이 같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돼서 L 계산하면 양수라는 특징을 이용하면 루트 2다 해서 얘 같은 경우는 극한값까지 계산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10번 그렇게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연습 문제 보면 8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8번 문제. 본문의 정리라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이 얘기는 먼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AN 수열의 짝수 번째 항으로 이루어진 수열을 A의 2n과 홀수 번째 항으로 이루어진 수열을 A의 2n-1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모두 수렴하고 즉 짝수번도 수렴, 홀수번도 수렴하면 그 극한값 AN도 수렴한다. 이것을 증명하라고. 우리는 사실 이걸 증명으로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이걸 뭐 다른 책에서는 정리라고 해서 지퍼 정리 뭐 이런 용어까지 있는데 이런 거죠. 짝수 번째를 A, 홀수 번째를 B라고 조금 다르게 잡아주면요. A2, B2, A3, B3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AN, BN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치자고요. 짝수 홀수가 서로 규칙이 이어진다기보다 홀수 번째는 홀수 번째대로, 짝수 번째는 짝수 번째대로. 그랬을 때 그 중에 홀수 번째인 A1, A2, 이 A3, 이 홀수 번째 수열이 뭔가 수렴값 L을 갖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인 B1, B2, B3들을 분석하니까 그 비수열도 뭔가 수렴값 L을 갖는다면 걔네들이 짝홀수가 겹쳐져 있어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한 이 수열 자체도 뭐일 수밖에 없다?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그건 이제 글로 풀어놓은 우리 교과서 연습 문제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다른 교과서에서는 지퍼 정리라고 하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혀 얘네들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이제 가끔은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를 분리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마치고요. 그 다음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은 무한급수인데요. 그러면 내용 무한급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그 수열들을 다 더한 게 무한급수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절과 지금 절의 차이를 한번 큰 내용 정리를 해주면 우린 앞에서 A1, A2, A3 쭉 해서 AN 수열이 있으면 뭐를 했었냐면 얘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떤 패턴을 갖느냐 어떤 하나의 얘를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봤더니 AN이 뭔가 하나의 수렴값을 갖는지 가장 관심은 그거였죠. 수렴하느냐 얘가 뭔가 발산하느냐 이거 판단하는 방법을 1절에서 여러 가지 배웠던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 지퍼 정리라고 해서 그렇게 배웠던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여기 있는 2절은 A1에서부터 A2 쭉 해서 얘네들을 다 뭐 할 거냐면 더할 겁니다. 다 더해요. 더하면 상식적으로 유한항도 아니고 무한항까지 쭉 더하면 제 더한 거, 즉 AN에서 N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하면 누가 봐도 이거 다 발산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예를 들면 AN 수열이 n분의 1 같은 이런 수열은 우리가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해서 4분의 1에서 쭉 가다 보면 0에 가까운 거 쟤는 무한번 더한다고 해도 거의 0에 가깝다 보니까 더해도 왠지 수렴할 것 같을 수도 있는 그런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감하게 이렇게 무한항을 다 더했으니까 무한항을 다 더하다 보면 당연히 무한대 아니야? 무한대 아니야가 아니라 이렇게 어쩌면 수렴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걔가 수렴한다면 얘가 다 발산하진 않을 것이니까 얘가 발산할 때와 수렴할 때를 판단하는 게 지금 2절부터 남은 8절 전체 내용이 지금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급수가 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거의 다 발산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수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언제 무한항까지 다 더했는데 얘가 수렴하느냐 얘를 찾는 그 판단 방법을 2절부터 4절까지 배우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1차적으로 무한항까지 더한다 하지만 이런 게 수렴할 수도 있다. 뭐 그러면 기호적으로 조금 점차적으로 저런 특정한 수열도 있지만 보통 여기 n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SN이라는 부분합을 쓰고요. 그 n이 여기서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쭉 가길 원하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SN에 대한 그 극한값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극한값이 여기서 원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무한급수, 무한항까지 합. 그래서 무한급수는 또 다른 관점에서 판단할 때 부분합을 구해서 n항까지의 부분합을 유한항에 대한 합을 구해서 걔의 극한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고
얘가 발산하면 급수는 발산이다. 물론 얘가 수렴했던 값이 정확하게 이게 딱 그 값이라고 뭐 판단할 수는 어렵지만 수렴하는 특징은 유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급수를 배우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리가 지금 제가 설명한 그 얘기고요. 그 밑에 있는 예제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아직까지는 이게 이건지 판단을 못하지만 얘가 왠지 수렴할 수도 있는 후보군이었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후보군이 아니라 그 수많은 2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이 얘 판단하는 판별식 중에 이미 고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1번이죠. 뭐 기하급수라고도 하고 여러분이 쟤를 기하급수라고 하지만 얘 일반항만 보면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었던 거죠. 그 등비수열을 무한항까지 합인 무한급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얘는 공식처럼 쟤처럼 공식으로 이 공비 R이 1보다 작으면 물론 절대값이죠.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1-공비분의 초항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저 R이 1보다 같거나 클 때는 발산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다시 증명하라고 해서 밑에 이렇게 쭉 뭐 1일 때부터 나누고 아닐 때 해가지고 나눠서 부분합 구해서 극한까지 했는데 이미 이제 요 단계는 이제 여러분이 극한 공식으로 알고 있기도 하지만 요거는 각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요구되는 건 이 과정이라기보다 얘를 공식으로 쓴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건가요? 순환소수를 지금 배웠던 기하급수로 표현하면 뭐 초항은 이거고 공비가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때 공식처럼 외웠던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 그런데 이 중간 과정을 쏙 빼놓고 이제 그때는 얘를 마치 공식처럼 요 과정을 공식처럼 외웠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을 그 기하급수를 이용해서 한번 순환소수를 기하급수 관점에서 해석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너무 고등학교 때 배워서 쉽고 중학교 때 배운 걸 굳이 막 이렇게 또 막 새로운 뭐 엄청난 공식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래도 여러분한테 흥미 있을 만한 예제 하나 한번 참고로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을 이렇게 하나 던져요. 던졌을 때 일정한 높이에서 농구공이든 이렇게 치죠. 그럼 그게 뭐 바운드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튕겨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멈추겠죠. 그래서 저 공이 움직인 거리.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걔의 동선을 지금 얘가 얼마나 움직였을까 이렇게 동선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얘를 문제로 보면요. 공튀기긴 그래서 평탄한 바닥에서 아까 Am 떨어진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공의 높이 H에서부터 낙하후 표면에 맞을 때까지 다시 멈출 때까지 그러니까 표면에서 맞을 때마다 다시 높이 RH만큼 튀어오른다. 물론 여기에서 R이라는 것은 1보다 작은 양수로 튀어오른다고 했을 때 이 공이 위아래로 움직인 총 거리를 계산하여라. 뭐 이런 문제예요. 아까 지금 그림으로 해서 그 그래프처럼 보였던 그거를 문제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느냐? 그 밑에 풀이를 이제 또 한번 보시면 그 아까 처음 높이 A에서 그 반동되는 그 H의 R배만큼 튀어올른다고 그랬죠. 1보다 작은. 근데 그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2배. 즉 AR의 2배. 그 다음 또 AR에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R배가 되는 거죠. 그거에 이 길이에 다시 R배. 그래서 그걸 또 2배 위아래. 이런 식으로 또 그럼 AR의 제곱에 해당하는 얘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얘는 여기까지는 서로 규칙이 연결되지 않아서 요만큼만 어떤 급수 합의 공식의 초항 2AR에 공비 R 대입해서 구하고 별도로 A를 더한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6m 높이에서 있고 그 반동되는 어떤 그
R이 3분의 2라고 하면 총 이동해서 반동에서 왔다 갔다 움직인 바운딩 됐던 전체 총 거리는 30m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하급수를 꼭 뭐 좀 재미없게 이미 알고 있는 공식 설명이나 예제 2번처럼 이미 순환소수를 뭐 그렇게 기하급수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미 거의 기본 공식으로 알고 있는 걸 뭐 여기에 있는 기하급수, 무한급수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재미있는 농구공 튕겼을 때 어떤 바운드 되는 거리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예제 3번, 우리 교과서 문제 예제 3번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3번은요. 이 저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하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가 등비, 현재는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 등비수열 배웠으니까 등비수열로 표현하려면 이 주어진 수열을 초항 A와 공비 R, n-1 혹은 n제곱으로 바꿔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초항은 4고 공비가 3분의 4.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크다 보니까 제 급수는 발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이걸로 바꾸실 수는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초항을 사고 그 다음에 공비 R이 3분의 4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예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제 4번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삼각형의 각 변을 3등분하고 각 변의 가운데 선분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인 정삼각형을 붙이고 그 선분은 또 떼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별 모양 도형이 12개의 변에 의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각 변에 또 작은 삼각형을 또 붙이고 이런 작업을 되풀이하여서 얻어진 도형을 코의 눈송이라고 하는데 코의 눈송이의 길이와 면적을 구하시오. 그러면서 아마 교과서 옆에 보면 이상한 그림 하나 8, 2, 1이 보이실 텐데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상황식을 어떻게 하면 저 그림이 되지? 아무리 전혀 물론 지금 거기 교과서에 있는 8, 2, 1 보면 여기 있는 말처럼 눈송이 같긴 한데 이 삼각형에서 그 눈송이까지가 연결고리가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실까봐 그 시작 단계부터 몇 개의 그림, 참조 그림을 제가 또 갖고 와봤는데요. 요거죠. 아까 여기에서 3분의 1에서 이거를 가운데 띄워놓고 또 정삼각형 이걸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한다. 가운데 삭제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쪽 변에서 똑같이 지금 요거 3분의 1 잘라서 여기 잘라내고 이렇게 별 모양 이렇게 다 만든 거죠.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이렇게 네 번째 스텝 만드는데 이렇게 돼서 여러 번 거치면 그 8, 2, 1 교과서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오는 눈송이가 나오는 건데요. 얘에서 이제 뭐를 하라고 했냐면 이제 그런 그림이 연출되는지는 알았는데 걔 눈송이 길이와 면적을 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길이와 면적 그 풀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도형의 면적, n번째 도형의 면적과 길이와 그 다음에 변의 개수, 붙이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AN, BN, CN, DN이라고 하고 n번째 도형은 n-1번째 도형의 각 변의 DN의 정삼각형 하나씩 붙임으로 이런 식이다 하고서 이제 거기에서 잡은 BN, 길이 아까 처음에 잡았던 그 CN에 대한 붙이는 정상 변의 개수에다가 아니죠 붙이는 정삼각형인가 변의 개수에 CN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CN식 잡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니까 그 한 변의 길이를 이걸로 하는 정삼각형의 넓이에서 여기 있는 CN과 DN식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여기 물론 또 BN도 대입을 해야 되죠. BN도 여기다 대입해서 BN까지 다 이렇게 완성돼서 여기 전체에다 다 대입을 하면 B에는 이렇게 되고 A에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이 부분은 공비 R이 9분의 4의 제곱인 아닌가요? 제곱이 아니라 9분의 4군요. 9분의 4인 등비수열이므로 중요한 건 숫자가 이렇게 크다 작다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R 자체가 1보다 작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아서 수렴한다. 그래서 AN, 면적은 수렴해요. 누가 봐도 그 눈송이 수렴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BN, 길이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BN은 어떻게 돼요? 얘가 1보다 크니까 발산하죠. 맞습니까? R이 1보다 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즉 1보다 큰 어떤 상수 R이 1보다 큰데 R의 무한대 제곱 가면 얘는 어떻게 돼요? 발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얘는 뭐 눈송이를 보여주려고 한다기보다 굉장히 특이하게 그 그림 안에 있는 도형 내부의 넓이는 얘처럼 뭔가 수렴값을 갖는데 길이는 발산하는 이런 독특한 예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떤 수학의 한 분야처럼 그러니까 독특한 분야처럼 여러 가지 예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 프랙탈 이론 중에 대표적인 예 우리 교과서에 무한 길이를 가지는 예를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이제 이렇게 막 세밀하게 저 잡은 AN, BN, CN 가지고 같이 각자 다 이 세세한 길이식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여기 큰 스케치는 같이 해봤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AN에서 얘네들보다 더 중요한 건 이쪽 부분. 여기에서 수렴하는 거. 공비 R이 1보다 작아서 이런 수렴값을 갖고 BN은 발산하고 이런 것들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318페이지 넘어가서요. 잠깐 예제 5번, 6번 하기 전에 319페이지로 먼저 가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정리 8, 2, 3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무한 급수를 한다고 그랬고 거기서 등비 수열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기본형부터 뭐 프랙탈 이론을 이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했지만 우리가 수열에서 급수가 꼭 등비 수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등비 수열 여러 가지 유형 뭐 쉬운 중학교 때 배웠던 순환소수에서부터 뭐 프랙탈 이론을 적용한 것까지 다 해봤지만 그 밖에 수열에 대한 급수를 판단하는 걸 이제 하나씩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생각을 쉽게 논리적으로 할 수 있냐면 만약에 급수를 수렴인지 발산인지 판단하는 거지만 급수 이전에 1절에서 배웠던 AN 자체의 극한값이 만약에 0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것도 이런 거 있죠. AN이 0.1 이거라고 그냥 모든 항이 다 0.1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얘는 극한값을 보냈을 때 0이 아니라 0.1, 0.1도 좀 그런가요? 좀 조금 더 와닿게 10의 마이너스 100제곱 더 와닿게 이렇게 아주 작아요. 그럼 0.1에 10의 마이너스 100제곱 아주 막 작아요. 그런데 극한값은 이렇게 작지만 즉 0이 아니죠. 0이 아닌데 아무리 작은 수를 뭔가 표현해도 걔를 무한번 더하다 보면 그 급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여기 밑에 각각 증명은 있지만 조금 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걔 극한값이 일단 뭐 0이 아닌 아무리 작지만 뭔가 극한값이 있는 순간 그 급수는 그 작은 걸 무한번 더하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정리를 하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이것이면 이것이다의 P이면 Q이다의 같은 명제, 즉 동치 명제는 배우 명제로 not Q이면 not P이다가 있었어요. 좀 이것이 아니면 즉 급수가 발산하는 게 아니라 뭐하면 수렴하면 not P이다. 이것이 아니다.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닌 게 아니라 이거에 다시 부정이니까 극한값이 0이다. 로써 정리 823과 822는 똑같은 정리예요. 동치, 대우관계죠.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면 그 극한값은 0이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개가 같은 어떤 명제라 그것까진 이해가 됐는데 특히 두 번째 여기서 조심할 건요. 우리가 얘가 0이 아니면 발산인 건 바로 뭐 증명을 안 봐도 납득이 되고 쉽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급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값이 0이다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는
이것이 여기 될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 즉 거꾸로 AN의 극한값이 0이면 급수가 0일 수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건 절대 안 성립한다는 거죠. 이게 보장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 역은. 그래서 P면 Q이다. 우리가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 P 조건과 Q 조건이 P면 Q이다. 그러면 해집합 관계가 이렇게 되듯이 이러면 이거다 해서 이 AN 급수가 수렴한다. 뭔가 수렴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AN에 대한 그 수열에 대한 극한값이 0으로 가는 거고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렴하는 급수는 A만 있는 게 아니라 BN도 있을 수 있고 뭐 CN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얘가 수렴하면 걔의 극한값은 0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CN이라고 하는 극한값이 0으로 가는 극한값이 있다. 0으로 가는 어떤 수열이 있다고 해서 얘의 급수가 반드시 수렴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얘가 이렇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0이면 무조건 걔는 수렴일 거야가 아니라 수렴하면 걔 극한값은 0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걔 급수가 수렴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포함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거 내용 설명할 때 이걸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이 그림까지 갖고 와서 설명하는데 답안지 보면 이쪽 논리를 제일 많이 틀려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착각을 제일 많이 하는 혼돈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저거 저렇게 쉬운 내용 왜 이렇게 오래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라고 하는데 답 쓸 때 가장 많은 모순과 오류가 여기에서 대부분이 제일 많이 나요. 심지어 자기가 이런 오류를 저질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주 쓰는 오류인데요. 이 반대, 역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강조하려고 요 순서를 조금 바꿨고요. 그럼 요거에 관련된 예제 7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하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등비 수열을 벗어났어요. 기하급수 벗어났어요. 일반 수열이에요. 그럼 일반 수열에서 급수 판단하는 거 첫 번째 배운 게 이거예요. 그 극한값이 0이 아니면 좋아요. 그래서 얘 극한값을 먼저 급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급수를 떼고 자신 수열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무한대 분해, 이게 무한대하고 얘는 또 진동 발산이라 판단하기 힘들어서 로피탈 쓰려고 이렇게 바꿨어요. 바꾸다 보니까 0분의 0이요. 그런데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공식은 너무 0분의 n분의 1에 익숙하지 않으면 x가 0으로 갈 때 x의 sin x가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걸 적용하면 1. 중요한 건 극한값이 0으로 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0으로 가지 않으면 그 급수는 뭐한다? 발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포커스를 요걸 맞춰서 보여줬는데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학기 초에 x의 sin x분의 1 그림 배웠죠? 계속 진동 발산하는 그 그림. 근데 왜 얘는 끝도 없이 커졌다 작아졌다는데 수렴 여부를 판단해 봤을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 왠지 같은 값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더해지면 0으로 상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론은 수렴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발산한다. 진동 발산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발산한다가 되겠고요. 거꾸로 가서 318페이지에 있는 예제 5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제 5번. 저 급수가 수렴함을 보이고 그 합을 구하여라. 쟤는 이제 등비수열, 즉 조화급수가 그러니까 뭐 기하급수가 아니니까 조금 전에 배웠던 AN이 0으로 가나를 보여야 돼요. 가는지 안 가는지. 근데 얘 AN이 아까처럼 얘처럼 0으로 안 가면 바로 발산으로 빼려고 했더니 쟤는 저 AN에 대한 극한값이 자체 수열에 대한 극한값을 판단했더니 0으로 갔어요. 불편하게. 차라리 0으로 안 가면 발산으로 뺄 수 있는데 0으로 갔으면 얘는 저 급수가 수렴하는 후보군 안에 들어가는 거지 수렴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 고민이 되죠. 어떻게 그 다음 제가 그러면 후보군 안에 들었는데 수렴할지 발산할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럼 걔를 그 급수합 정리를 벌써 지워줬는데 아까 어떻게 했어요? 급수의 합은 n항까지의 합, 부분합 SN에 대한 극한으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SN 부분합으로 이제 얘를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 바로 계산하지 못해서 부분분수 처리하고요. 부분분수를 1항부터 n항까지 다 해서 서로 지워지면 1항부터 이제 마지막에 있는 n항까지 이걸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SN 구한 이 식을 극한으로 SN에 대한 극한으로 계산하면 얘 극한값은 1이잖아요. 그래서 SN에 대한 극한값이 우리가 얘기하는 AN 급수, 전체 급수. 그래서 얘가 수렴값이 수렴한다. AN의 값이 꼭 1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렴한다고 할 수 있고 걔의 그 수렴값을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제 6번 조화급수가 발산함을 보여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 먼저 해야 돼요. 등비 수열이 아니므로 AN 수열 자체 수열의 극한값. 제가 판단하니까 뭐예요? AN에 대한 극한값. 얘도 0이 나왔어요. 불편하게. 0이 아닌 게 아니라. 얘도 여전히 후보군이에요. 아까 처음에 내가 너무 부지런하게 또 그림을 좀 1, 2분의 1, 3분의 1 쭉 가면 왠지 수렴, 저 급수는 무한히 더한다고는 하지만 0에 가까운 값을 더하다 보니까 수렴하지 않을까 했던 그 수열이죠. 예제 6번. 그래서 얘를 후보군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으로 수렴하나 안 수렴하나를 우리가 보통 SN 부분합 구한 다음에 걔를 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합 구하는 과정을 약간 기교를 부려서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어떻다고요? 발산. 그래서 얘는 발산으로 판단이 된 거예요. 똑같이 AN 극한값이 0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5번은 그거의 극한값 뭐지 부분합을 구해서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정리하니까 수렴했다면 6번은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A 극한값을 구하면 발산으로 가서 AN 급수도 조화급수도 발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론 얘가 수렴할 것 같았는데 라고 했던 그 급수가 조화급수가 발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급수 이름 조화급수라고 하기도 하죠. 제가 발산하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면요. 319페이지 아까 정리 8, 2, 4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아직 뭐 판단 방법이나 급수값을 많이 구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 급수들이 수렴해서 수렴값이 있는 급수가 있다면 A와 B 급수가 수렴한다면 얘네들 두 개의 합이나 차 혹은 상수배에 대한 급수값은 각 급수의 상수배 아니면 각각의 급수의 합과 차 물론 지금은 둘 다 수렴값이 있을 때 얘기죠. 이런 등식이 성립 이게 마치 유한항에서 성립했던 거를 무한항의 합인 무한급수에서도 합차나 상수배는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리가 성립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8번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라. 뭐 마치 있는 것처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있는지 없는지 발산하는지부터 판단을 하려고 보니 우리 지금 배웠던 현재까지 배웠던 거 등비 수열 즉 공비 R이 1보다 작으냐 아니면 AN 자체 수열이 0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뭐 아니면 부분합 이런 정도였는데 얘는 등비 수열 한 덩어리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분합으로 AN 극한값은 0인 건 보여요. 그럼 AN 극한값이 0이면 부분합으로 접근을 해줘서 하려고 했더니 이 덩어리로 SN 부분합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지? 뭔가 또 다른 방법이 있나가 아니라 바로 직전에 스쳐 지나가듯이 공식 같지 않고 유치했던 두 수열의 합에 대해서 각각을 단순한 성분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급수와 이쪽 급수를 낱개로 봤을 때 얘는 등비수열 즉 기하급수가 되겠고요. 얘는 조금 전에 예제 5번이었나요? 상수 2를 앞으로 빼서 요거 했었던 거 5번 맞네요. 5번에서 했던 거 요거죠? 거기에 상수 2배가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제 같은 경우. 그래서
얘가 아까 수렴했고 이쪽도 공비가 2분의 1이라서 수렴한다면 이 급수를 한 덩이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급수의 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 거는 아까 얘기한 공비도 2분의 1, 초함도 2분의 1이니까 그 기하급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고요. 앞에 있는 항은 상수 1을 뺐을 때 이게 예제 5번에서 계산했더니 1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큰 논리는 이렇게 계산한다. 얘는 여기에서 세세한 것보다 얘를 이렇게 갈라서 상수배나 합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거 꼭 확인하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제 8번 밑에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제 8번 밑에 내용 보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대한 무한급수를 써놨는데 한 번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한 번은 0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지금 여러 개 설명이 막 글로 써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더하는 방법을 이렇게 나오는 순서대로 두 개 이렇게 더하니까 0이에요. 그 다음 또 더하니까 이렇게 계속 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더하면 얘는 0이라는 주장이고요. 우리는 더할 때 결합 법칙도 성립하니까 꼭 순서대로 안 더하고 한 번 놔뒀다가 더하고 하다 보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남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이 급수는 무한번 더했는데 서로 값이 일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더하기를 할 때, 초등학교 때부터 A 더하기 B 더하기 순서 바꿔도 등식이 성립하는 교환인 걸 다 알고 있어요. 세 개 더할 때요. 결합 다 성립해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똑같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근데 이 논리가 지금까지 더하기에서 항상 성립하던 이 논리가 유한계 3개나 뭐 4개에서가 아니라 무한번으로 바뀌는 순간 그 논리가 안 성립한다는 거가 중요해요. 즉 결합법칙은 항상 성립해가 아니라 유한번 안에서는 성립하지만 얘가 무한번으로 가서는 안 성립할 수도 있다는 이런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 무조건 무한번 더하면 이렇게 결합이 항상 안 성립하느냐? 성립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냐면 수렴하는 무한급수는 인접하는 한 길이 임의로 묶어서 만든 새로운 급수, 즉 순서를 바꿔서 재배열한 거는 원래 급수하고 같다. 즉 제가 수렴하는 급수일 때는 순서를 바꿔서 재배열해도 급수의 값은 즉 결합은 성립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열에 대해서 허용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급수가 수렴하면 재배열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배열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재배열 얘기 이런 독특한 예도 있지만 가끔 수열 급수에서 이제 번호를 이렇게 재배열할 때가 이제 어떨 때가 있냐면요. 그죠? AM 수열 뭐 예를 들어서 AN을 1부터 무한대까지. 근데 나는 조금 얘를 재배열해서 A에 N-H로 이렇게 표현을 바꾸고 싶다. 그럼 얘는 N은 시작할 때, H 플러스 1부터 시작하면 여기서 N을 H 플러스 1부터 시작하면 얘랑 똑같아지고 끝은 급수로 표현한다든지. 아니야, 나는 A의 N이 아니라, N-H가 아니라 N 플러스 H 유형으로 바꿔주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첨자 N은 시작할 때 H-1로 시작을 하면 H-1로 아닌가요? 아니죠. 1-H로 시작해야 되죠. 1-H로 시작하면 얘가 여기 1부터 시작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그 합인데 재배열하는 어떤 방법, 재번호하는 방법 이렇게 기호로 하면 별로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 조금 와닿는 기호로 한번 수로 좀 하나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보고 뒤에서도 계속 볼 거니까 하나 이런 수열 생각해 봅시다. 이런 급수 이거 1,
1부터 시작하면 2분의 1, 뭐 2제곱분의 1, 뭐 이런 수열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 표현이 불편해. 아까 여기 했던 뭐 n이 불편해서 이렇게 빼기로 바꾸든 플러스로 바꾸든 아니면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꾸든 이렇게 바꾸고 싶어서 나는 2의 n제곱형으로 바꿔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첨자 시작하는 첨자를 뭐부터 시작하면 1부터 시작하면 얘는 2의 0제곱이니까 여기를 n제곱으로 하면 2의 0제곱으로 바꿔서 하면 똑같아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재별, 꼭 재별이 아까처럼 이렇게 위치 재별도 있지만 이렇게 재번호화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같이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런 것도 있지만 더 과감하게 필요에 의해서 내가 2의 n-5 나머지하고 비교하고 뭔가 나머지 식들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 그럼 이때는 n을 뭐부터 시작하면 돼요? 얘는 5부터 시작하면 2의 또 0제곱인 1, 2분의 1 똑같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꼭 n-5가 아니라 n 플러스 4부터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그럼 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2의 제곱분의 1 똑같아지는데 필요에 따라서 나머지 식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얘네들 이렇게 바꾸는 재번호하는 거하고 이렇게 재배열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어차피 이제 이것도 나왔지만 그 다음에 내용 나오는 걸 한 개만 더 추가로 여기 나온 거. 다음 내용하고도 연결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조합업수 하나 생각해 봅시다. 조합업수. 그 연습 문제 제가 지금 보면 8번보다는 얘를 8번을 하자니 조금씩 아까처럼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단순한 유형으로 바꿨어요. 요 급수가 우리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하여라. 얘 식으로 넘어가니까 지겨우니까 참조 그림. 얘 의미가 뭔가 하면 그림 한번 볼게요. 요거예요. 얘 1,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1이고요. 그거에 이제 2까지 있었던 거에 반 자르는 거, 거기에도 2분의 1. 그러면 그거에 얘는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4제곱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은 얘는 뭐 한 번 다 더해도 뭐보다는 작다는 얘기냐면 2보다 작다가 이미 그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뒤에서는 사실은 얘를 뭔가 적분 판정법이나 기타 등등 조금 수준 높은 내용으로 가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얘나 혹은 얘를 갖다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분의 1 이런 걸로 갔을 때 너무 낯설고 어려워할까봐 여기에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내용할 때 얘는 극한값이 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을 하려면 부분합 구해야 되는데 부분합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n의 n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서로 보분분수로 만들어서 되게 정리가 되는데 얘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뒤에서 뭘로 바꾸냐면 얘보다 얘가 더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더 복잡한 지난 한참 전에 배웠던 특이적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무한대적분까지로 바꿔서 해요. 그래서 20보다 얘가 훨씬 더 간단한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일까봐 얘는 지금 의미에서는 0으로 가서 부분합을 얘처럼 구하고 싶은데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적분판정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얘 의미가 이런 걸 하는 거다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 절에서 적분판정법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적분판정법이 워낙 길어가지고요. 지금 바로 하긴 쉽지가 않겠네요. 그러면 3절에 있는 판정법 하나를 하고 적분판정법을 하는 것보다 거기에는 내용이 연결되니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3절 양항급수 판정법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